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동관계 법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전에 했던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게 몇 개 추가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쉽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81번. 이거 단순 암기사항인데,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 일단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다. 이때 갑의 피보험 기간이 5년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며칠 동안 주느냐, 이 문제인데, 요거는 단순 암기사항인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일단 기준은 우리나라는 그건 첫 번째, 이 사람이 50세 미만이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호양이 좀 적습니다, 이것들을. 다음에 이 사람이 50세 이상이냐. 일단 둘로 나누고, 그리고 50세 이상에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약자에 해당될 수 있는 장애인이 추가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직급여 일수에는 50살 미만인 근로자랑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근로자 둘로 쪼개더라. 됐죠? 그리고 보험가입 일수에 따라서 주는 구직급여 소정근로 일수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첫 번째 1년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에서 3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되겠죠? 다음에 5년에서 10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다음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한 겁니다, 일단. 됐죠? 그러면은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 소정 구직급여 일수가 며칠로 가느냐, 요건데 일단 출발은 120으로 출발합니다. 120일씩. 넉 달이죠, 넉 달.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달씩 추가하면 돼. 그래서 한 달 추가하면은 150, 한 달 추가하면 180, 한 달 추가하면 210, 한 달 추가하면 2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인 근로자인데, 예를 들어서 40세인 근로자인데 이 사람이 보험료를 만약에 2년간 납입했다. 그러면은 구직급여 일수는 150일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 밑에 50세 이상하고 장애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한 번 건너뛸 때 여기서는 2배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30이 되는 게 아니고 60으로 건너뛰어버려. 그러면은 120에다 60도 하면은 180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 그 다음에 30도 더하면 돼. 30. 됐죠? 요렇게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보시면 장애인 40인데 포인트는 40세, 여기 포인트가 아니고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저 뒤에 보험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겠죠. 5년. 됐죠? 자, 그러면은 그죠. 5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5년이면은 이 사람의 급여 일수는 210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일단 나이는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나누고, 다음에 50세 이상은 고령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보에 따르면은 55세 이상이 고령자인데, 어쨌든 50세 이상하고 장애인, 자, 요 둘 나눈 다음에, 자, 이건 1, 13, 35, 50, 10 이상. 그래서 120으로 출발하는데 50세 미만은 30일씩 더하면 한 달씩. 그런데 50세 이상하고 장애인은 처음에만 60일 더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30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자.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정급여 일수 요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82로 가겠습니다. 자, 매번 나오는 거죠. 기준 고용률. 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 관련해서 뒤에 기준 고용률을 물었는데, 기준 고용률, 자, 장애인을 또는 고령자를 여기서 고령자죠. 고령자를 몇 프로 채용해 드리냐, 이 문제인데, 자, 앞에 보시면 사업 자체가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됐죠? 그럼 요거 기억나죠? 분필이. 자, 요거는 제2부대로 입대를 하면은, 자, 이 제2부대에서는 수륙을 준다라 했겠죠. 제2부대 수륙.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첫 번째, 자, 제조업은 2%. 됐죠? 다음에 부동산 임대, 다음에 운수 관련되는 것은 6%. 됐죠? 그 외 나머지 건설업 이런 것들, 요거는 2 나누기 6 했으니까 요거는 3%. 이렇게 나누어 그랬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2부대 수륙인데 요거는 임대니까 되죠. 되니까 요거는 6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제2부대 가니까 수육 주더라. 제2부대 수육. 점수 주려고 그냥 던지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83. 요거 새로 추가된 지문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고평법상 뒤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보시면은
이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사업주는 예방교육의 내용 한 다음에, 자,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서 알린다 했죠. 첫 번째, 주지 의무라는 걸 부과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을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은 모든 예방 강사를 다 채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외부 업체 위탁도 가능하다. 세 번째, 자, 누구든지 발생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러면 그 사실을 얼핏 보면은 외부에 있는 노동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내부 문제니까 먼저 사용자한테 얘기해. 대신 사용자가 일 잘못 처리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부에 있는 사업자한테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법조문의 문제점은 성희롱을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업주가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 있겠죠.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내부 문제니까 사업주 네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주는 네가 신고한 근로자 등의 차별하면 우리가 처벌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또 마지막, 사업주는 직장 내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지체 없이 그 행위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하기 전에, 한호가 아닙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다음이 아니고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싫습니다. 다른 데 보내야지 돼. 이런 점을 집어넣는 이유는 보통은, 자, 이 신고한 근로자가 있으면 신고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그 신고하면은, 야, 너 이거 성희롱 있으니까 네가 다른 데 가 있어. 네가 휴직해.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됐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피해 근로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물어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답은 반대로 됐으니까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상식에서 한 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자, 다음에 84번으로 갑시다. 또 고평법 문제. 이것도 문제 이렇게 너무 쉽게 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국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보시면, 자, 고평법상 뒤에 모집이라든가 채용 임금에 대해서 만약에 차별을 이유로 뒤에 고충 신고를 한다면은 관련돼서 잘못된 것을 올라버립니다. 됐죠? 차별받았다. 그죠? 그때 이 고충을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자, 고충을 신고하는 방법은 말로 해도 되고 구두, 전화도 되고, 제외가 아니고, 자, 서면, 우편, 팩스 다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 갖다가 신고는 구두, 전화는 안 되고 서면, 우편, 팩스는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신고는 구두상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가능하고, 자, 더 편한 거 문서 보내거나 우편, 팩스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 날짜 기하십시오. 10일. 10일 내 신고된 고충을 직접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노사 협의에다가 그 내용 맡기면 됩니다. 됐죠? 10일 위임. 여기 있더라. 다음 세 번째, 고충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해서 갖추어 둬야 되고, 항상.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적어도 임금처럼 3년간은 보존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 고충 접수 처리 대장 3년간 보존하는 거. 자, 이것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원칙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서버에 보관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작성해서 갖추어 둬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보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옛날처럼 종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파일에 편칠해서 검구에 넣어두고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은 이메일을 포함해서 각종 전자장비에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가시고. 또 쉬운 문제였고, 자, 2급에 없는 새로 추가된 지문이 있지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자, 85번. 자, 직업능력개발법, 훈련계약. 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근로자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이때 훈련계약 관련해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돈 들어서 내가 교육했어. 그런데 다른 데 가겠다?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일정 기간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문제 되는데 밑에 있죠. 이 경우에 그 기간은 최대 5년 내로 돼요. 최대. 무조건 5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있죠. 뒤에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훈련을 1년 동안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을 5년 동안 종사하는 게 아니고 최대 3배니까 3년까지밖에 안 돼. 됐죠? 만약에 내가 교육훈련을 만약에 3년 받았다. 3년.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내에 가능한데, 근데 3배니까 최대 9년 가능하냐? 이거 안 된다고. 최대 5년이니까.
됐죠?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됩니다. 자, 53, 53. 자, 다음에 두 번째,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그때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이 직업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러면 그는 요 기간은 자, 근로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근로 제공을 처리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요거 쉽게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다만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 외에도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절대 외에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 근로자랑 합의한 경우만. 뭐 간단한 거고. 다음에 4번. 자, 기준 근로시간 외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자, 이거 따지면 연장 근로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 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 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회사 내가 아니라면은 그죠? 그때는 연장 야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2급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 자, 86번.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그래서 관련에 알맞은 것은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가는 근로를 위해서 자, 근로의 내용, 어떤 걸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조건, 근로 조건. 자, 이것을 뭐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그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근기법 같은 법이 되겠죠. 되죠? 그러면은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하는데, 자, 이 법을 정할 때 누구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답은 1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 법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되겠죠? 뭐 이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야,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게 32조 3항인데 여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로 조건의 기준. 자, 이것을 인간의 자,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갈로 내버리죠. 이렇게. 야, 근로 조건의 기준, 임금 얼마 줄 건지, 몇 시간 근무할 건지, 이거 법으로 만들어. 근데 그 법은 입법자들 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적어도 근로자인 인간들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 정해라.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두 개를 많이 바꾸는데, 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 조건은 자, 기본적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법률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하는 상태에서 법을 만든다는 거.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87번. 요것도 뭐 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이거는 그냥 정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 사람이 수집 제공해야 되는 고용정보로 뒤에 그 고용정보를 모두 고르면 결론은 답니다. 올. 보시면 첫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동향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든가 고용, 실업 동향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직업에 관한 정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각종 지원 보조제도, 그 다음에 구인, 구직자에 관한 정보 다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정답 나오면 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 중심으로 보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 이것도 말장난 간단하게 한 문제인데 이게 2급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문을 좀 길게 주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답은 쉽게 보입니다. 근데 지문을 길게 주다 보니까 2급하고 다르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출된 지문을 많이 풀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자, 88 보시면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해서 뒤에 틀린 것은 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뒤에 직업 재활을 위해서 저 뒤에 있는 법 관련해서 잘못된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재활 실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되고 당연히 다이렉트로, 그리고 특히 중증 장애인의 자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 재활 실시에 적극, 이건 중증이니까 노력이야. 왜냐면 모든 중증에 대해서 다 하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노력.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직업은 제공해주고 중증에 대해서는 노력해라.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자, 교육부 장관은 자,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관한 직업 상담 문제라든가 직업 적성 검사,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평가, 자, 이걸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 조회를 해야 된다. 자, 가만히 보면은
자, 이거 노동 문제고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됐죠? 근데 자,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장애인이고 그리고 장애인에 남아있는 노동 잔존 능력. 자, 여기에 맞춘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장애인에 관한 노동 능력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나와야 돼. 됐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의 취업 문제,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나온다는 거. 됐죠? 요건 뭐 얼핏 그럴싸하게 말장난 치는데 교육부 장관이 노동 문제에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되죠? 보통 나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는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뭐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게 왜 나와? 그죠? 말이 안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장관하고 여기 나오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인 중에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 뒤에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한다. 이거 똑같이 나오죠. 장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네 번째 국가랑 그리고 지자체는 이 장애인 중에서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증이겠죠.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을 실시해야 됩니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를 갖다가 틀리려면 이걸 갖다가 사업주라든가 사용자로 많이 바꿀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88번 문제는 2급에는 뭐 거의 없는 지문인데 특히 중증 장애인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 넘어갑시다. 89번 95조 조문인데 이거는 95조. 우선 취업규칙에서 이거는 감급의 제재입니다. 감급의 제재. 자, 우리말로 하면은 감봉. 근로자 잘못하면 월급 까죠? 그죠? 그 감봉입니다. 문제는 감봉할 수 있는데 감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자, 너 감봉 100%. 근로자가 생계가 막혀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들은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다른 말로 감봉입니다. 감봉을 할 때는 일정 액수를 제한합니다. 됐죠? 그때 얼마를 제한하는지, 뭐를 기준으로 제한하는지 이 두 가지 아셔야 돼. 보시면은 첫 번째, 치규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감봉할 때입니다. 감봉할 때. 요거는 뭐 빼야 되겠네. 자, 뒤에 정할 경우에는 자, 그 감액은 한 번 할 때 금액은 자, 요거는 평균 기준. 통상이 아니고 틀리려면은 요 평균을 보통 통상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치는 절반, 2분의 1. 자, 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대 감봉은 5만 원까지. 됐죠?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이고 5만 원씩 하니까 매일 5만 원씩 갈 수 있느냐? 즉 내가 만약에 월급이 200이다. 그럼 감봉하면은 자, 너 매일 5만 원씩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일 근무하니까 5, 20, 100만 원. 그래서 너 마이너스 100 해서 너 100만 원 줄게. 이렇게 가능하냐? 됐죠? 그것도 안 됩니다. 보시면은 하루치는 2분의 1까지 할 수 있고 그 총액은 1임금 지급기. 뭐 임금이면 한 달, 월급이 한 달, 자, 주급이면 일주. 자, 그 액수에 총액에 10분의 1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이 200이더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감액해봤자 10분의 1, 최대 20까지만 감액해야지 돼. 됐죠? 그래서 하루치는 절반, 1임금 지급기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 그리고 기준은 평균임금.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 2분의 1, 10분의 1. 됐죠?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이 아니고 평균. 자,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통상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고 평균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죠. 근데 당연히 둘 다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통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연회가. 통상적으로 연회가의 말이 많죠. 연회가. 첫 번째 연차 수당 계산할 때. 자, 이거는 뭐 뒤에 평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와. 보통 나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6주 예고 수당 줄 때 통상 가지고 준다. 그 다음에 56주의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 줄 때 통상 기준으로. 그래서 예고 수당 가산임금만 통상이고 나머지는 다 평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거는 연, 휴, 재, 퇴, 감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연차 수당 원칙은 평균 통상 둘 다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휴업 수당 이것도 평균 통상 둘 다 될 수 있는 거고 안 나오겠어요. 이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재보상금 그 다음에 퇴직금 감급의 제재 이게 감급의 제재죠. 됐죠? 그래서 밑에 거 굳이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통상 기준이 연예가 그 중에서 예가만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2분의 1, 10분의 1.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0번 보시면 자, 선택적 시간제 52조 나오는 거죠. 선택 시간제에서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할 사항. 요거는 탄력시간제랑 그다음에 선택시간제. 물론 최근 탄력제는 2주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3개가 됐죠. 이렇게. 어쨌든 탄력시간제랑 선택시간제를 하려면은 원칙적으로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할 때, 그다음에 선택할 때, 요거 할 때는 당연히 근로자 대표랑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합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탄력시간제에서 서면 합의 사항은 요거는 뭐 대단 일시유. 대단 일시유.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 연소자 임무 빼고. 다음에 두 번째, 단위 기간의 근로일, 근로시간. 다음에 이 서면 합의 유효기간. 대단 일시유.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선택적 시간제 양이 좀 많죠. 자, 이거는 대단 일시유가 아니고 대정총의 선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정총의 선표. 첫 번째, 대상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연소자는 빼고. 됐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 정산기간. 물론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한 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근로자가 정하는 의무적인 근로시간대. 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반드시 근무하겠다라는 의무시간대. 사용자 정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시간대. 자, 선택은 요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자, 나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2시간 늦게 8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것처럼. 됐죠? 요거는 근로자가 정하는 선택시간대. 그 다음에 가산임금을 정하기 위한 표준시간. 뭐 9시에서 6시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택시간제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대정총의 선표입니다. 대정선표. 선표. 다음에 탄력시간제에서는 대단 일시유.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시간제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가지고 대정총의 선표죠. 자,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 물론 연소자는 빠지고 학교 가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한 달 이내 정산기간. 물론 지금 바뀐 것에 따르면 한 달 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총 근로시간. 다음에 자, 사용자가 이게 너무 사실 나던 문제인데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다음에 이게 선택적 시간대지. 그러면 선택 시간대는 누가 정하느냐? 이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두 문자를 모르더라도 자, 이게 선택 시간제 의미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야, 요 지문은 예전에 공인 노무사 일자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택 시간대는 자, 나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 근무하겠다. 이거는 선택 시간제니까 이 제도 자체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를 위한 제도니까 사용자가 그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1번. 자,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당연히 직업정보 제공하는 사업자니까 뭐 온라인 할 수 있고 각종 방법 수 있겠죠. 뭐 벼룩시장처럼. 자, 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2급에서 나왔던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구인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업체명, 자, 표시되지 않거나 또는 구인자 연락처가 443 등으로 표시되어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고 내용에 게재하면 안 되겠죠. 불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직업정보 제공 매체 구인 구직 광고에는 이 광고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리고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업정보 매체가 이게 만약에 벼룩시장이다. 벼룩시장. 자, 그러면 벼룩시장에 사람을 구할 때 광고 낼 때 뭘 써야 되느냐? 이게 보시면 광고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즉 벼룩시장 대표의 주소 전화번호 필요 없지 이거는. 그죠? 이 사람이 왜 필요해? 이 필요 없는 거지. 대신에 구인자, 구직자 이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건 필요하겠죠. 그죠?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 벼룩시장 같은 사장님의 이름은 필요 없어. 그죠? 이 사람들은 누가 일자리 구하는지, 그죠? 어디서 구하는지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2급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인데 말장난 한 건 말장난.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 매체라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매체가 아니고 이거는 중간에 일자리 알선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냐? 구인자, 구직자의 전화번호 이게 필요하겠죠. 됐죠? 답은 쉽게 2번으로 가면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자, 직업정보 제공 매체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광고할 때 집어넣지 말아야 되지. 우리 무료다. 또는 우리는 무료로 뭐 직업 추천한다. 또는 취업을 지원한다. 이런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가정 광고니까. 됐죠? 다음 마지막, 자,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됐죠?
뭐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그래서 이거는 이 제공사업자는 필요 없는 거고 구인자, 구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92번. 자, 파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파견할 때 첫 번째 근로기준법 24조. 자, 24조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우리말로 하면 정리해고 정리해고. 자, 회사가 힘들어서 근로자 내보냈죠. 그러면은 정리해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 우리 회사 힘들어 라고 해서 근로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꼼수 가지고 자, 내보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데려와. 이거 마치 이거지. 자, 우리 회사에 이제 근로자 100명이다. 100명. 근데 매출이 작년에 100억이 났는데 올해 매출이 150억이야. 사업이 이제 안정화당에 들어간 거지. 근데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매출을 좀 더 올리고 싶어. 그런데 자, 내년 되더라도 팔리는 매출 자체는 150억 똑같을 것 같아. 그러면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법, 즉 흑자를 내는 방법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우리 회사 힘들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150억이 아니고 더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100명인데 자, 한 80명만 남기고 20명은 정리해고 하겠다 라고 정리해고 합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다 내보내. 그럼 20명 인건비 줄었죠. 다시는 이제 20명의 일자리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다가 비정규직인 파견 근로자를 데려다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거죠. 됐죠?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정리해고가 된 사업장에는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지나지 않으면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데려오지 마. 됐죠? 그렇게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은 비정규직을 데려다 쓰는 거 막아놨다는 거. 됐죠? 2번. 자, 파견 중인 근로자, 파견 근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 자, 일을 시키는 사업주죠. 이 사람이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업법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됐죠? 왜냐면은 일단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내는 거고 일을 시키는 건 사용사업주입니다. 다쳤다. 내가 책임져야지. 왜? 일하는 과정을 내가 통제하니까. 됐죠? 그래서 산업법상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관한 사업주가 된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자, 파견 사업주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견 근로자 보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대체 근로 금지입니다. 저게 노조법 43조에 나오는데 파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 쟁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쟁의 중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 근로자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 데려오면 안 될 때 파견 근로자로 데려오면 안 돼. 왜냐면은 파견은 이게 사업장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헌법상 권리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업하고 있어? 외부 근로자 데려오지 마. 파견도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서는 파견 근로자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형사처벌해. 됐죠? 다음에 네 번째, 자,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할 때는 당연히 미리 해당 근로자한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왜냐면은 자,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고용할 때, 그죠? 그때는 당연히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 근로자한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파견 자체가 금지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3번.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옳은 것인데, 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제한을 두고 있죠. 특히 이 문제는 연소자에 대한 연소자.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 못하게 막아놨죠. 다만 15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또는 1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연소자로 근로자 쓰려면은 취직 인허증, 즉 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 허가증이 있으면은 15세 미만자들도 근로자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물론 15세에서 13세까지야. 그러면 13세 미만자를 못 쓰느냐? 이 사람도 쓸 수 있어. 왜냐면 예술 공연이라든가 연극 무대 보면은 애들 올라가겠죠. 그죠? 걔네들은 13세 미만인데 이때도 취직 인허증에 대해서는 예술 공연. 이런 경우는 13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근로계약 체결할 때 연소자는 원칙 못 쓰지만 이런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그죠? 이때는 13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만 이사들도 인허증은 받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옳으니까 1번 당연히 맞고, 두 번째 인허증은 자, 근로자 본인이 신청에 따라서 의무적인 교육, 중학교죠.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는데 무조건 발급이 아니고 직종 자체를 딱 한정합니다. 너 연기면 연기,
그죠? 그 내용을 딱 특정해버려. 예수동의 공연. 자, 이런 식으로 직종을 딱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됐죠? 다음 세 번째. 장관은 그 계약 자체가 미성년자한테 불리해. 그 원칙은 그러면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후견인이 불리한 내용을 취소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후견 이것들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네들이 취소 안 하겠죠. 그때는 장관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은 민법과 다르게 노동법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연소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독일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노동 착취에 대해서 부모들이 애들을 서커스단에 팔아버린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서커스단에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서커스단이 많은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있었던 것은 60년대, 70년대 여공.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 중학교 막 졸업하고 또는 상고 다니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얘네들 우리가 데려가서 잘 교육시키고 우리 월급도 잘 주겠다 라고 해서 부모들한테 동의받아가지고 이제 따지면 여공들을 많이 데려갔죠. 이런 것들 따지면은 노동 착취입니다. 애들을 팔아버리는 거야 이것들.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자 계약을 대리하면 안 됩니다. 됐죠?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4번. 자, 이거 뭐 버려도 되는 문제인데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자, 명시된 고용정책에 관한 똑같은 문제지. 기본계획. 고용정책을 세울 때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이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쉽게 2번으로 가는 건데 보시면 당연히 고용정책을 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동향, 인력의 수급 전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향 이것도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네 번째 인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자, 이런 동향에 관한 사항, 동향, 전망, 동향 다 이런 것들은 들어야지 돼. 기본 계획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뭐 사회적 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우리나라 고용 정책하고 관계없는 거지.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은 기업 자체가 사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라고 따지면 자, 이것들은 당연히 고용 정책 기본법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 됐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외우기 위해서 덤빌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5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자, 명시된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자, 고용정책을 짜는 기본법에서 명시된 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자,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근로에 관한 권리가 확보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용정책이니까. 네, 두 번째, 사업주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업주의 자율과 고용관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면 4번에 나오는 거 사업주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게 불가피하다. 이거는 당연히 존중하고 무시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 채용의 자유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 불가피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에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자율적인 사업주의 고용관리를 존중해야지 이걸 제한하겠다 불가피하다 이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한 거지 이것들은.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96번 자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근로의 권리 나오면은 항상 지금 말씀드리는 게 32조에 나오는 게 근로의 권리고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34조 사회적 기본권. 그래서 32조는 보통 나오는 게 연소자.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 자체에서 역사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근데 약자에 속하는 뭐 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은 근로의 권리에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게 32조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사람들이 항상. 보시면은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은 아까 있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해라. 이 법의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연소자 특별히 보호한다 그랬죠.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도 보호한다 그랬죠. 그런데 밑에 나오는 거 장애인의 근로 노인에 관한 거 이거는 34조 사회적 기본권으로 가는 거지 이거에 32조로 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32조 나오면은 보통 노인, 장애인 얘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2조는 연소자, 여성 더 나아간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또는 전몰 군경의 유가족 요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노인 장애인만 잘 찾으면은 요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거는. 자, 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97번 요거 앞에 요것도 뭐 반복되는 문제인데 자, 고용보험법상 자,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일. 그래서 언제 내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느냐, 언제 상실하느냐 이 문제죠. 그죠? 보통은 그 당일날 바로 취득하고 그 당일날 바로 상실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부터 취업에 있다가 내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죽은 경우, 그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보시면, 자, 적용 제외됐던 근로자가 뒤에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즉, 적용 제외 상태에 일하다가 적용이 되게 된 거지.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취득한 겁니다. 이미 우리 사업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이미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도 그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미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험관계 성립일 그날 이미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고, 다음에 세 번째, 자,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때는 당연히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그날 상실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당일날. 자, 마지막, 자, 이직하면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자, 근태법, 중간정산. 최근에 바뀐 조문이죠. 그렇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날이 아니고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 왜냐면은 중간 정산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했던 퇴직금을 털어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거는 중간에 정산하면은 근로자한테 최종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다 모았다가 한 번에 받으면 액수가 많아지는데 앞에 다 털어버리면 나중에 근로기간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사용자가 중간 정산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 사유를 제안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중간 정산 사유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 첫 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산대. 퇴직금 줘야 되겠죠. 됐죠?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물들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때도 포함됩니다. 근로자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봤을 때 5년 내, 우리 회사가 5년 내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때는 5년 기억하시고, 이때도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자,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자, 이게 가만히 보면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회사 합병한답니다. 누굴 위한 거야, 이건? 회사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든 말든 중간에 정산하면 안 돼, 이거는. 됐죠? 답은 그래서 근로자한테 과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산. 여기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라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99번. 자,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도 원래 이게 산재법에 따라서 사문화된 조문이라서 다른 심이 안 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건기법에는 재해보상은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고, 이 법은 사문화됐습니다. 안 나와, 다른 데는. 그런데 오로지 우리 시험에만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사용자는 횟수가 매월 한 번 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을 해줘야 된다?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근로자가 죽었어. 그 유족보상을 매달 한 번씩 해줍니까? 그 말은 근로자가 매달 죽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휴업도 매달 휴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간만 휴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르면 휴업 보상 비용은 2달밖에 안 줘. 60일. 유족 보상은 장례비 다 포함해가지고 1000일 정도의 유족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날짜를 딱 정해서 액수를 주는 거지 횟수에 따라서 매번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업무입니다.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 걸렸다. 그러면 사업주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따지면 요양비가 되겠죠. 다음에 장애 보상은 뒤에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후에 장애 남았어. 그러면 그때 바로 주는 겁니다. 다음에 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리고 또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았습니다. 됐죠? 사용자가 야,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인정해 주세요라니까 노동위원회 인정해줬어. 자, 그때는 밑에 있죠. 휴업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근로자 잘못이니까. 그것도 그냥 잘못이 아니고 중대한 잘못이지. 그리고 그 내용을 노동위원회 인정해줬죠. 됐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100번.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인데 요때 이 법에서 말하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 지정된 고령자 인재은행. 자, 이 은행의 사업 범위가 아닌 것은,
당연히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모았다가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해 줘야 되겠죠. 이때 이 고령자 인재은행의 사업 범위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당연히 고령자에 대해서 구인, 구직 등록, 그다음에 직업 지도, 취업 알선 해줘야 되겠죠. 됐죠? 두 번째, 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 상담 및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고령자 취업에 관한 인재은행이니까. 다음에 고령자에 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얼핏 보면은 은행에서 해줄 것 같은데 은행은 이 자료를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별도 다른 기관에서 교육 개발 훈련을 따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별도의 개발 훈련은 요거는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재은행에서 사업 범위를 정해서 보내주면은 별도의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따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요거는 이 내용은 없지만 별도로 필요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은 2급에 없는 것들이 추가된 거니까 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2019년도 노동관계 복구 해설을 다 마무리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이 2급에 없는 것들이 한 2문제 추가되니까 이것들만 중심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9년도 노동관계 복구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